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집에 있었어요. 바로 건너편에 살고 있었던 치킨집인데요. 저희 엄마와 그 집 아주머니와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이어서 더 가깝게 지냈어요. 그래서 저는 앞집에 사는 오빠와 잘 지내고 있었죠. 엄마와 자주 왕래를 하고 수박 한 쪽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주말엔 고기를 구울 때는 서로 함께 모여서 먹기도 했고, 엄마 아빠가 급한 볼일이 있을 때 하루쯤은 앞집에 저와 동생을 맡겨둘 만큼 친했어요. 물론 그 집에 오빠와 여동생도 저희 집에서 그 아줌마가 바쁠 때는 저녁을 먹고 가고는 했었죠. 그래서 아빠들끼리 친하게 지내서 가끔씩 낚시 겸 해서 함께 나들이 갈 때도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그 집과는 친하게 지내는데요. 그러다가 그 아줌마네가 이사를 가게 되었죠. 아줌마는 남달랐던 것 같았어요. 기대도 컸던 터라서 좋은 학군을 찾아 서울로 갔습니다. 그 뒤로 본 적이 없었고 가끔씩 도장 친구들에게 소식을 듣고는 했었죠. 엄마가 듣기로 그 아줌마네 큰아들이었던 오빠가 공부를 잘해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를 통해서 그 오빠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조금 설렜어요. 오빠나 언니가 없던 저에게 어렸을 적에 그 오빠를 참 좋아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버리는 바람에 어린 마음에도 무척 서운했어요. 오빠라고 잘 따랐었는데 그런 오빠를 이모가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캐셔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만났어요. 오빠가 학교 친구들이랑 함께 식사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바빠서 못 봤고 오빠가 계산을 하러 왔다가 저를 봤어요. 혹시 박소영 아니니? 놀라서 쳐다봤더니 그 오빠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오빠가 못 알아볼 수도 있었겠지만 제 이름을 부른 오빠를 보니까 옛날의 모습 그대로 있더라고요. 오랜만이라서 약간 어색했지만 반가웠어요. 야, 너 완전 아가씨 다 되었다. 이제 오빠가 말도 잘 못 붙이겠는걸? 어머니랑 아버지 다들 잘 계시니? 너무 오랜만인데. 오빠네 부모님도 잘 계시고 또 여동생도 많이 컸겠네. 대학교 3학년 됐지. 하고서는 계산대 옆에 서서 저와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다음 달 군대 입대여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러 온 거라고 했어요. 곧바로 가서 머리를 빡빡 자를 거라면서 저를 만난 것을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들어가니까 여자친구도 없어서 편지도 보내달라고 했어요. 연락할 테니까 꼭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연락처와 집 주소도 줬습니다. 저에겐 오빠의 폰번호도 적어주고 갔었죠. 그리고 다음 날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소영아, 전화번호가 맞나 확인 전화했다. 지금 훈련소 바로 앞인데 마지막 전화를 걸어서 길게는 통화를 못하니까 훈련이 끝나면 바로 전화할게. 그때 보자. 그런 오빠가 훈련소에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오빠와 편지를 주고받았죠. 아주 자연스럽게 오빠가 첫 휴가를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저에게 전화를 하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부대 배치를 받고 난 후부터 제가 면회도 갔어요. 그때 오빠가 제 얘기를 오빠의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던 모양인지 제게 연락을 해오셨고 저희 부모님까지 통화를 하셨습니다. 엄마와 같은 동창이라고 해도 서로 동창회 참석을 잘 하지 않았던 터라서 그동안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세월이 흘렀었죠. 하지만 예전처럼 서로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어떤 감정이 있음을 눈치를 채신 것 같았어요. 오빠가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에게 면회를 함께 가자고 하셨었죠. 물론 오빠 어머니가 그러셨고요. 오빠가 제대받은 부대는 차로 약 2시간 동안 가야 했고 어머니가 이것저것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대 입학한 것을 알게 되셨는데 약간 실망하는 눈치셨죠. 제가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꽤 잘했던 걸로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입학했을 걸로 생각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전문대 입학하고 나니까 뜻밖이라는 표정과 한숨을 내쉬는 것이 함께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다음에 휴가 나오자마자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엄마 아빠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마치 친오빠처럼 거침없고 스스럼 없이 저희 가족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친아들이 군대에서 휴가 나온 것처럼 이것저것 맛있는 것을 해서 배불리 먹였어요. 엄마의 음식 솜씨는 남달라서 정말 맛있게 요리를 하셨거든요. 오빠는 넉살도 좋게 저희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주 살갑게 대했어요. 그런 오빠에게 잊지 않고 찾아와 준 것이 대견하다며 엄청 이뻐하셨죠. 하지만 어머님은 오래간만에 만난 동창 친구면서 우리 엄마를 그렇게 반기는 것 같진 않았어요.
자식들 키우고 집안 살림을 하느라고 그동안 동창회에 자주 나오지 않았었던 오빠네 어머니나 저희 엄마도 이젠 자주 동창회에 참석을 한다고 들었지만 따로 만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오빠가 군대 간 이후로 제 옆에 있으니까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별 말씀은 없으셔서 제 학벌이 마음에 안 드는 것 말고는 오빠 사귀는 것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오빠가 제대를 하자마자 오빠네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오빠랑 사귀지 말라고 하더군요. 내가 니네 둘이 고만고만 만나서 반가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절대 사귀는 것은 안 된다. 너도 알다시피 달봉이를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앞으로 달봉이가 연락을 해도 만나지 마라. 그때 저는 어린 나이에 그런 말이 충격이었어요. 저도 오빠를 무척 좋아하고 있었던 거라서 그 말이 무척 가슴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솔직히 오빠 어머니가 달봉 오빠를 어떤 목표로 키웠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저 전문대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만 같아서 자존심이 매우 상했습니다. 오빠네 어머니가 저에게 으스대듯이 말하는데 반박할 만한 것이 저에겐 없었어요. 한없이 작아져만 갔었죠. 그래서 한동안 오빠를 몰래 연락했었는데 눈치를 챈 오빠가 어머니에게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예 못을 박아버리겠다는 심정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네 어머니는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반발심을 키울 것 같으니까 일단 간섭하지 않고 있었죠. 학생 신분이긴 했지만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와서 말했어요. 그런 오빠를 저는 무척이나 좋아했었고 반대하는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애를 썼어요. 엄마에게 오빠 어머니가 그랬다네요. 내가 너랑 친구 사이라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어. 아들 없어서 볼 일이 없으니까. 내 마음을 이해 못할지는 모르겠다만 세상에 전문대 차고 넘쳐. 어디 있든지. 그리고 내가 너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너도 좋은 집하고 사돈하고 싶지 않겠어? 하필 이런 일이 있냐. 이렇게 되어버린 것은 내 책임 아니다. 분수도 모르는 딸 관리를 잘 단속하지 못한 네 책임이지. 내가 아무리 네 친구라서 무조건 허락할 줄 알았겠지만 아닌 것은 아닌 거야.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그래, 네 아들 참 잘났다. 나도 네가 이렇게 우리 딸이 전문대 다닌다고 괄시하고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네 아들과 결혼하라고 하지 않아. 네 아들이 결혼한다고 찾아와서 말한 것뿐이야. 엄마도 무척 자존심이 상해서 한마디 더 해주고 절언을 하고 싶었지만 자식 일이라 어찌 될 수 없는 거라서 딸 가진 집안이 죄인이다 생각하고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인류 4년제 대학만 입학했었어도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엄마는 저에게 그러셨어요. 학벌 운운하는 그런 것들한테 백날 이러니 저러니 말해봤자야. 헤어지던지 네가 더 잘되고 허락해달라고 사정해서 만들던지 할 수밖에. 그때부터 엄마가 저에게 그러셨어요. 이렇게 모진 일 당하지 않으려면 네가 강해지고 성공하면 된다고. 나중에 갑자기 저에게 오빠 어머니가 전화를 해오셨어요. 너 시간을 좀 내서 와야겠다. 내가 집에 친구들 4명을 불러서 점심을 먹을 거거든. 그래서 말인데 네가 궁금하다고 해서 다들 얼굴 좀 보자고 하더라. 달봉이나 네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조용히 오거라 하시더군요. 다른 말은 없으시던데 조금 어이가 없더라고요. 달봉 오빠와 결혼하는 것이 싫어서 못된 말 한 분이 친구들께 소개시켜주고 싶다니요. 마음이 돌아선 것인가? 아무튼 제 입장에서 거절할 수 없어서 일단 이쁘게 차려입고 꽃을 한아름 사들고 예비 시댁이 갔습니다. 이미 오빠 어머니가 부른 친구분들이 많이 오셔서 시끄럽더라고요. 주방에서는 누가 요리를 하는지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오빠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신경질을 내시더군요. 왜 이렇게 늦게 와? 할 일도 많은데. 얼른 와서 앞치마 두르고 상 차려라. 제가 시댁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꽃을 받아들고 대신에 앞치마를 두르게 하다니 친구분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얘들아, 얘가 미옥이 딸이야. 내가 불렀다. 미옥이가 음식 솜씨도 좋으니까 얘도 음식을 잘할 거 아니니. 무슨 소개를 이렇게 뚱딴지같이 하는지 정말 웃기더라고요. 다른 친구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네 아들 여자친구가 미옥이 딸이었구나. 이쁘게도 생겼네. 그래서 제가 친구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어서 주방 쪽에 가서 엄마를 도와서 일을 하라고 재촉해서 어리둥절했어요. 어머니께서 등 떠밀어서 주방 쪽으로 갔는데 기가 막힌 장면을 봤습니다. 거기에 엄마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시며 혼자서 요리를 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엄마!
하고 불렀어요. 그 말에 놀라서 돌아본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는 저를 보더니 놀라서 소리를 치셨어요. 네가 왜? 얼른 앞치마 벗지 못해? 그러자 재미있다는 듯이 찾아오다 오빠의 어머니가 그랬어요. 조용히 하지 못하니? 아무래도 네 혼자서는 손이 딸릴 것 같아 네 딸을 불렀어. 배고프니까 빨리 상 차려. 완전 하인 부리듯이 막말을 하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치마를 벗어 남친 어머님 얼굴에 던져버리고 엄마 손을 잡고 나가자고 했어요. 엄마, 이런 거지 같은 집에서 얼른 나가요. 그러자 남친 엄마가 뭐? 거지 같은 집? 그래서 제가 그래요, 거지 같은 집. 우리 엄마 아줌마 하녀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신 것 같은데요. 당신 아들이랑 헤어질 테니까 걱정 말아요. 그리고 엄마가 해놓은 음식들을 다 들어서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저희가 소리를 지르면서 머리채를 잡자 오빠 엄마를 휘두르자 나자빠진 모습이 시원했어요. 나자빠진 남친 엄마에게 엄마가 정신을 차리라고 냉수 한 접시를 가져다 부었어요. 감히 내가 키운 딸을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불렀니? 누가 내 딸을 너한테 주는데? 이거나 처먹어! 하면서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서 어떤 말씀도 듣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 손목을 잡고 나오셨죠. 나와서는 시원하게 한바탕 웃고 침을 뱉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달봉 오빠랑 곧바로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게 아니라 마음 정리를 해버린 거죠. 화가 나지만 달봉 오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끈질기게 저를 찾아다녔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죠. 저는 곧 4년제 대학교에 편입을 해서 약대 진학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를 쫓아다녔어요. 그러던 말던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친아들처럼 대하던 달봉 오빠를 힘들게 찾아와서 타일러 보내고는 했지만 모진말로 막 대하지는 못했어요. 항상 내 주변에서 맴돌기만 할 뿐이었고 최근 마음이 돌아서기를 기다린다고 했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선배와 교제를 하고 결혼 말이 오고 가게 되자 그때서야 주제 파악이 되었는지 제 근처에서 사라졌습니다. 엄마가 동창회에 나가서 청첩장을 돌렸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달봉 오빠의 엄마 모습도 살짝 보였는데 청첩장을 받고 눈이 돌아가더군요. 누구나 다 아는 큰 병원 옆에 있는 태영약국의 약사가 낸 제 소식을 접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기 보고 동창 친구 딸인데 자기 아들한테 전문대 나온 딸이 웬 말이냐며 떠벌리고 다니더니 친구들이 오는데 우리 엄마를 친구들 불러다 놓고 주방 도우미 취급했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동창 친구들이 수군거렸나 봐요. 미옥이 딸이 전문대 나왔다고 하지 않았니? 둘째 딸인가? 그 말이 맞아 언니. 그럼 뭐야. 전문대 나와서 미옥이 딸 싫다더니. 오히려 미옥이한테는 잘 됐네. 사위도 약사라면서. 세상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에스드 나온 선숙의 아들은 월급쟁이니. 거기다가 미옥이 딸 욕하더니. 달봉이 오빠 엄마를 발견하고 거기다가 말씀하셨어요. 선수가 요새는 네 아들 얼굴을 볼 수가 없네. 우리 딸과 헤어졌어도 우리 집 문턱을 닳도록 드나들더니 그래서 그런데 네가 청첩장 좀 아들에게 전해줘라. 그러자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나가더랍니다. 그런 달봉 오빠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틀림없이 결혼했다면 청첩장을 친한 동창들에게 돌렸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두 아들을 잘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아직 결혼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뜬금없이 내가 좋아하는 네베카 꽃과 함께 조그만 쪽지 전달을 받았어요.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옆에 있던 남편이 이벤트로 보냈나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거기에는 이렇게 씌어져 있었어요.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아. 이제 우리나라를 떠날 거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생일 축하해. 누가 보냈다는 언급도 없어서 혹시나 달봉 오빠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디서든 잘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세상일이라는 게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더니 저희 부부는 이번에 최후의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고심 중이라 많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년 전이었어요. 서로 성향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비슷한 직군이라 공감대가 비슷하여 금방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사귈 때나 결혼할 때까지 정말 아무 일 없을 정도로 서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결혼 전부터 저에게 좋아한다고 표현하던 저보다 9살이나 많은 직장 선배가 있었습니다. 저보다는 직급이 높아서 제가 거절도 나름 기분 안 나쁘게 한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 40대가 다 되어가던 그 선배의 열렬한 구애는 저를 항상 부담스럽게 했었죠. 그러다 제가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회사에 돌리자 그 소식을 듣게 된 직장 선배는 화가 나서 저희 부서에 직접 찾아와 소리까지 지르다 부장님에게 경고까지 먹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정말 제가 회사에 입사하고 5년까지 저를 계속 쫓아다녔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그 남자와 데이트를 했다거나 틈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 그 남자는 일단 술, 담배를 좋아하며 너무나도 가부장적인 사람으로서 입만 열었다 하면 여자 비하 발언에 몸매 평가에 얼굴 평가를 하며 회사 내에서도 진상 같은 남자로 여직원들 사이에서 유명했었거든요. 오죽하면 그 직장 선배가 오면 다들 자리를 피할 정도로 극도로 혐오하던 남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필 제가 너무나도 좋다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지 말라고 하고 또한 자기의 직급을 핑계로 후배에게 일을 가르쳐준다 뭐 한다 하며 말할 때는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서웠었죠. 제가 남편과 연애하면서 이런 사정들을 이야기하자 남편은 저에게 내가 한번 그럼 찾아가서 한마디 할까? 라고 했지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남편이 만약 찾아오면 그 뒤로 좋은 일보다는 큰 일이 날 것 같아서 그건 좀 무리겠다고 거절까지 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한다고 하니 그 남자가 분노한 모습은 제가 회사를 다니기 겁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남편과의 신혼생활은 너무 행복했네요. 양가 부모님들도 저희를 너무나도 좋아했고 특히 시댁에서 저를 너무 이뻐해 주셔서 아파트도 한 채 해주시고 저랑 남편에게 차도 한 대씩 각각 사주실 정도셨습니다. 신혼집에서 출퇴근이 힘들 거라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에게 엄청 큰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바로 그 회사 선배랑 말이죠.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회사에서 일을 빌미 삼아 저에게 나쁜 짓을 억지로 저지른 겁니다. 그 일로 경찰서까지 갔고 회사가 시끄러워지자 사람들은 저를 보고 수근수근거리더군요. 그 일 자체도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는데 그 와중에 더 힘들게 했던 건 처음에는 저를 위로해주며 화를 냈던 남편의 태도가 점점 변해갔다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이 저에게 대하는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마치 내 것이었던 무언가를 빼앗겨버린 표정이랄까요? 저에게 말하던 따뜻한 말도 없어지고 그러한 어색한 남편을 보니 짜증을 내보일 때도 있었지만 남편은 저에게 노력 중이라고 했었죠. 또 거기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가 얼마 안가 임신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제가 아내가 아니라 마치 어디 가서 바람을 피다가 아이를 임신한 무언가 더러운 걸 보는 듯한 태도로 대하더군요. 처음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는 너무 놀라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누구 아이야? 라고요. 저도 모르게 모르겠다고 말했네요. 그러자 남편이 한 말은 충격스럽게도 그러게 평소에 행실이 올바르면 이런 일도 안 생겼을 거 아니야 라고 갑자기 화를 내더군요. 그 말에 저는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뒤로 계속 집 밖을 맴돌더군요.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늦은 새벽이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더니 잠만 자고 다시 나가고 제가 말을 걸어도 들은 척도 안 하니 저는 아이에 대한 결정과 책임을 오로지 혼자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조차 그랬었죠. 그토록 저를 아껴주던 시댁은 더 이상 저에게 연락 한번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편과 매주마다 전화 한 번씩 드리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댁에 찾아가 인사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랬었는데 남편 역시 저희 집에 줄곧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어서 아이를 가지라며 항상 웃던 시어머님이 눈빛이 확 달라지더군요. 특히 임신하고 나서는 시어머니가 전화와서
그 아이 어떻게 할 거냐고 묻길래 저는 남편하고 상의를 해보겠다는 말에 갑자기 악 소리를 한 번 지르고는 끊더군요. 그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시댁에서는 버려진 며느리, 남편에게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동거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저 잠만 같이 자는 사이지 저에게는 전혀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더군요. 그런 와중에 그 회사 선배에 대한 처분은 재판으로 넘어갔고 당연히 형사처벌이 되어버리니 회사에서 잘리고 사라졌었지만 저 또한 회사를 다니는 게 너무나도 힘들더군요. 생각지 못한 임신까지 하자 회사에서 저에 대한 시선들과 말들이 저를 더 힘들게 했죠. 남편 불쌍해서 어쩌냐고요. 왜 제가 그런 말들과 그런 시선을 견뎌야 했는지 도무지 이해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게 되었고 남편은 제 배가 점점 불러가는 걸 보고도 무시하고 집에 이제는 대놓고 안 들어오더군요. 그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또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걸요. 매일같이 집에 늦게 들어오지만 반대로 나갈 때는 어느 순간부터 최대한 차려입고 나가고 또한 남편 옷에서 나는 여자 향수 냄새. 그쯤 되면 제가 모를 수가 없었죠. 그러다 한 번은 남편이 저에게 다가와 말하길 내가 지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며 저에게 대놓고 말해주더군요. 그래야 공평할 것 같대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뭐가 공평한 건지,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물었지만 남편은 저에게 이혼하자는 말만 하더군요. 저를 보면서 살 자신이 없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 말을 듣자 저도 뭐라고 답변조차도 못하고 멍하니 그저 서 있기만 하자 남편은 저를 보더니 됐다고 서로 이렇게 얼굴만 보기만 해도 힘든 사이 자기가 포기하겠다며 틈만 나면 저보고 이혼하자, 제발 좀 이혼하자 하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답변을 하지 않자 이제는 집에서 남편이 만난다는 여자와 통화까지 하더군요. 제가 듣던 말던 신경도 안 쓰고 전화기에 대며 자기야 라고 말하면서 저와 연애할 때 쓰던 말투로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남편을 보니 제 마음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추석날 친정집에 가 있는데 남편이 글쎄 친정을 찾아왔더군요. 근데 그것도 혼자 온 게 아니라 세상에 상간녀를 데리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부모님이 떡하니 보는 앞에서 남편은 그 여자를 소개시키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아내가 하도 이혼을 안 해줘서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라고, 아내와 서로 얼굴을 보면 지옥 그 자체인데 아내를 낳아준 부모인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나서서 오히려 이혼을 먼저 권유해야 되는 게 아니냐며 짜증을 내더군요. 결국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뺨을 한 대 갈겼죠. 남편은 저희 아버지께 장인이라면 이런 상황 견딜 수 있겠냐고, 같은 남자면서 왜 저를 이해 못하냐고 말하더군요. 남편은 끝까지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라고 무조건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된다고 말하며 저를 보면서는 그 뱃속 아이 아빠를 찾아서 결혼을 다시 하던가 이제는 제발 자기 좀 놔주라고 말하며 갑자기 울부짖는 모습에 제가 알겠다고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을 만난 날 저는 이혼 서류와 함께 서류 한 장을 같이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보고는 내심 좋아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사인하자 저는 그때 제가 같이 보여준 또 다른 서류를 보자마자 남편이 갑자기 눈동자 동공에서 지진이 나듯 흔들리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이게 뭐냐고, 무슨 개수작이야? 갑자기 소리 지르던 남편. 그래서 제가 말해줬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출산하지 않아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임신한 지 4달이 지나면 가능하게 돼서 일본 연구소를 통해 친자 검사를 진행해봤다고. 그리고 검사 결과는 지금 당신이 보는 그대로라고 말해줬더니 남편이 한참 서류를 보다가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해요. 정말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친자검사 해보니 아이는 바로 남편의 아이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왜 이 사실을 진작에 말을 안 해주었냐는 말에 내가 말하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아 했고 애초에 들으려고도 안 했고 오히려 나를 더욱더 모욕하고 버린 게 누구였냐고,
그리고 당신이 바람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나도 그때부터 마음 자체가 죽어버렸었다고 말하고는 울고 있는 남편을 놔두고 그냥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저에게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아이도 없애겠다고 하자 자기가 모두 잘못했고 다시 좋은 남편이 되겠다면서 지금 시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시누이까지 저에게 와서는 계속 설득하면서 제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래서 아직도 제가 이혼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가 이제 아이는 시간이 너무 지나서 낳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마음이 뭔지 모르겠네요. 이 아이를 현실적으로 낳으면 혼자서는 키울 자신도 없고 회사도 이미 그만뒀기에 시부모님은 자신들의 미안함을 재산으로 이렇게 상속해주고 호강하면서 살게 해준다고 하는데 시댁에서 저한테 대했던 행동들과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들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라서 끔찍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은 다시 집에 들어와 각방을 쓰고 있고 매일 저에게 뭐든 다 해주겠다며 제가 무슨 인기척만 내도 자다가 뛰어나와 필요한 게 없냐고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왜 이리 저는 슬플까요?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납니다.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어쩌면 저도 여기까지 끌고 온 게 이혼할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도대체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현명한 걸까요? 서로의 밑바닥을 보니 결혼 생활을 어떻게든 다시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이는 낳아서 시댁에 주고 저는 나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아이를 지킨 건 생명의 고귀함이었고 나중엔 궁금증이었고 이제는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서 출산을 해야 되는 이 상황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들이 몰려와 저는 저에 대한 자신이 없네요. 그저 눈을 딱 감고 이 지옥 같은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남편을 다시 바라보고 인생 사는 게 맞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30대 후반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나이가 어느덧 62살. 젊은 나이에 시집을 와서 딸아이와 아들 하나를 낳고 살았었네요. 저는 젊을 적 제 나이 30대 중반이 되도록 집안 살림과 아이들만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현장에서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서 죽게 되었어요. 30 중반이 되도록 바깥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던 제가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니 모든 일이 막막하더군요. 아직 어리디 어린 자식들이 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고 제 손에 쥐어진 건 남편의 목숨값으로 받은 4천만 원의 보상금 뿐이었었죠. 그마저도 시댁에서 그 돈을 노리고 자기 아들 목숨값이니 자기들한테 달라고 하자 저는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났는지 아니면 이 돈을 뺏기게 되면 저랑 자식들이 모두 굶어 죽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는지 진짜 목숨 걸고 막았습니다. 그렇게 점점 독하게 살기 시작하면서 시댁 식구와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단절이 되었고 시부모들은 제가 죽일년이라고 말하지만 저한테는 반대로 죽은 자식 돈까지 탐내는 시부모가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은 저에게 남편을 잡아먹은 년이라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때부터 기댈 곳은 제 친정과 저희 아이들밖에 없었지만 남편이 죽고 얻게 된 보험금이라고 해봐야 아이들 학비를 생각하면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냥 집에 있을 게 아니라 이제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친정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주셨고 저는 밖에서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일을 하며 사회생활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렇게 5년을 넘어 남 밑에서 온갖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었어요. 제가 과부라고 하자 마치 술집 여자처럼 대하며 술을 따라보라던 인간들부터 일을 잘 못한다며 트집을 잡기도 했고 일부러 월급을 반만 주던 악덕 사정도 있었고 그렇게 서러운 일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도 저는 오로지 제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참았고, 그런 세월 속에서 저는 강해졌고, 그런 산전수전들의 경험들을 바탕과 그동안 일하면서 조금씩 모아놓은 돈으로 드디어 저만의 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을 차리게 되니 안 그래도 아이들과 못 보는 시간들이 더욱 보내기가 힘들더군요. 식당 일이라는 게 정말 24시간 내내 일해도 끝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한 명이라도 손님을 더 받고 싶은 마음에 항상 새벽 시장에 나가서 재료들을 사오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여 밤 12시가 되어서야 영업을 마치게 되면 그때부터 가게 청소부터 정산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야 정말 녹초가 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 항상 시계를 보면 새벽 2시가 넘더군요. 그렇게 매일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장사 매출은 그리 나쁘지는 않아서 우리 아이들 학비도 모으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만큼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했던 건 남편이 죽은 이후로 제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며칠 되지 않았어요. 항상 새벽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니 아이들이 정말 제가 없을 때면 어떻게 지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니 우리 아이들 장가가고 시집갈 때는 집도 해주고 아비 없는 자식이란 소리 안 듣게 조금이나마 풍족하게 해주고자 진짜 뼈가 부서지도록 일했습니다. 하루는 너무 잠이 부족해서 일하다가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가고 아이들이 쉬면서 하라고 말해도 저는 그 뒤로도 도끼를 품고 했었죠. 그나마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서 식당은 점차 자리를 잡고 나서부턴 아침에 저를 대신해 물건을 받아줄 직원도 생기고 하면서 점점 조금은 여유 있게 살 수 있었지만 이미 그 시점이 왔을 때는 저희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저희 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첫째 아들은 군대를 갔고 둘째인 딸은 대학교를 다니며 남자친구가 생긴 건지 제가 새벽에 들어오니 항상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놀다가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딸이다 보니 걱정이 되어 제가 타일러 봐도 딸은 저에게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오빠도 이제 군대 가고 없는데 집에 혼자 있기 싫다고 말을 하더군요. 제가 돈은 이제 먹고 살 만큼은 벌었지만 이제는 자식 문제가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도무지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지인들에게 이러한 자식들에 대한 고충을 하소연하듯 이야기를 하자 지인들이 말하길 제가 아이들 곁에 너무 있어주지 못하고 너무 일만 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뭐 할 거냐는 말에 저는 순간 멍해져서 그동안 제가 잘못 산 건가라는 생각을 잠시 하며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다시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아마 똑같이 지금처럼의 선택을 다시 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돈 없어서 밥 굶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거라고요. 그때는 그게 맞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점차 제 손에서 멀어져 갔지만 반대로 제가 하던 음식점은 단골 손님들도 늘어났고 지역에서 점차 소문이 나면서 장사가 잘 되어 돈은 더 많이 벌기 시작했을 무렵 저희 아이들이 벌써 결혼 정년기가 되었고 시간이 흘러 딸부터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딸아이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어릴 적부터 자기 자신을 가꾸는 걸 좋아해서 항상 필라테스부터 요가와 수영까지 하며 몸매를 가꾸었고 그러다 보니 남자들에게는 나름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더니 대기업 연구원이라며 남편을 데려왔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딸아이가 남자들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제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어디서 놈팽이 같은 놈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고민했었는데 다행히 순박하게 생긴 사위를 데려와서 그때 한시름 마음이 놓였습니다. 순박하게 생긴 만큼 사위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 첫째 아들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월급 200만 원대 받을 바에는 그냥 엄마의 가게를 물려받겠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자식들 잘 먹여 살리자고 이 식당 일을 악착같이 한 일이기도 해서 저는 아들에게 일을 가르치며 가게를 물려주다시피 했었고 아들도 그 덕분에 동네 근처에 은행에서 일을 하던 아가씨랑 눈이 맞아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지 집안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자기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스스로 성공한 사위가 제 눈에는 더욱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딸이 저에게 어쩜 딸보다 사위를 더 챙기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사위 같은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일상 생각을 했지만 저희 큰아들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챘는지 사사건건 사위에게 시비를 걸려는 모습을 보여서 저도 그때부터는 조심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딸과 사위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첫째 손자를 낳았고 3년 뒤인 결혼 5년 차에 손녀를 낳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축하한다며 사위에게 차도 한 대 주기도 하고 아들에게 가게를 맡기고는 딸아이는 제가 돌보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행복도 잠시 딸아이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사위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저는 정신이 나간 상태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갔고 그 뒤로는 가게 문도 닫고 저희 아들 내외와 사위를 데리고 딸의 장례식을 치렀네요. 그 과정 속에 딸이 죽게 된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제 딸은 친구와 여행을 떠났었고 술 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가 근처 가로수를 받고 이렇게 되었다는 말을 하더군요. 문제는 딸이 같이 타게 된 동행자도 같이 죽게 되었는데 동행자가 바로 남자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정서방, 아니지? 라고 묻자 그저 한없이 시선을 내리까는 사위의 모습에 저는 직감적으로 제 딸아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죽은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단 사위는 고인부터 보내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자며 장례식을 마저 치렀고 그 뒤로 딸이 낸 사고 여파를 막기 위해 가로수까지 모두 다 손해배상을 해줬습니다. 딸을 잃은 것도 슬픈데 통지서를 보니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보다 왜 하필 술을 먹고 그랬었었나 싶더라고요. 거기에 딸아이의 더러운 외도 사실까지 확인하니 저희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더군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난 직후 저는 사위 집을 찾아갔더니 사위가 제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사위는 저에게 말하기를 장모님 죄송한데 손녀는 장모님이 데려가서 키우십시오 라고요. 근데 사위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굳게 내렸는지 이제 돌진한 손녀의 물품들을 모두 다 쌓아놨더군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남자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힘든 건 이해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아빠 밑에서 커야 되지 않나? 라고 하니까 사위는 저에게 말합니다. 그 아빠는 이미 엄마랑 같이 죽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무슨 소리인가 생각하면서 잠시 이해를 못해서 멍하니 서 있다가 번뜩 갑자기 이해가 되면서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듯이 사위에게 재차 물었습니다. 설마 그럼 이 아이가 자네 아이가 아니란 말이야? 라고 되묻자 사위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더군요. 그 뒤로 사위가 한 말은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내가 사실 외도를 시작했다가 자기한테 걸린 건 오래전 일이었다고. 하지만 아내를 너무 좋아했었기에 눈을 감아줬었고 대신 아내에게 앞으로 다시는 상간남과 만나지 않기로 약속해서 손자도 있고 해서 참았다더군요. 그리고 끝까지 믿고 있었는데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더랍니다. 자기는 무조건 아기를 낳을 거라고 우기는 바람에 결국 사위는 남의 아이를 낳는 것까지 인정하고 받아들였는데 그 아이가 바로 손녀딸이라는 거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딸 아이를 돌봐줬고 사위에게는 손녀를 낳은 선물로 자동차까지 사줬는데 사위는 그 차를 볼 때마다 그 일이 떠오르고 딸아이를 볼 때마다 미칠 것 같다고 그래서 결국 선물해준 그 자동차는 아예 타지도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참으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자기 일하러 간 사이에 그 상간남이랑 여행을 떠났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아내가 죽은 걸 보고는 하늘이 자기한테 저주를 내린 거라 생각을 한다고 어떻게 남편을 바보로 만들 수 있냐며 그러면서 사위는 저에게 말하기를 장모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내는 죽을만 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슬프지도 않고 업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 딸아이는 장모님께는 손녀지만 저한테는 안타깝게도 친딸이 아니라서 이 딸아이 얼굴을 볼 때마다 괴로운 자괴감이 계속 들고
이제는 제가 키울 이유도 없게 되었으니 장모님이 데려가서 키우시든지 고아원에 보내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 착하고 순박하던 사위가 저렇게 무섭게 변한 걸 보니 모든 게 또한 제 업보 같더군요. 제가 딸아이를 잘못 키워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 생각이 들자 사위에게 진심으로 너무 미안했습니다. 저도 울면서 미안하다고 자네한테 내가 얼굴을 못 들겠다고 하자 사위도 덩달아서 저와 같이 펑펑 울었습니다. 사위는 저에게 울면서 말했어요. 장모님은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는데 장모님 딸은 저에게 죽으면서까지 큰 고통과 충격까지 저에게 안겨주었어요. 라며 오열하며 울기 시작하는데 서로 여기서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동안 사위 마음속에 쌓인 한이 저에게 진심으로 느껴져서 그냥 제 손녀를 데리고 사위 집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손녀딸과 같이 산 지가 어느새 지금 벌써 2년째네요. 손녀는 지금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해서 아빠, 엄마라는 단어보다 할머니라는 말을 처음 했을 때 마음이 참 씁쓸하고 착잡합니다. 그동안 오로지 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이 한 몸을 한평생 바쳤는데 하늘은 남편도 데려가고 딸 자식도 데려가고 이런 죄책감까지 주시니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이 사연을 쓰면서도 너무나도 서글프네요.